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학살 현장을 전 세계 외신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보였다. 그랬더니 그냥 그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만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거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해방시킬 거고 이러면서 그냥 마치고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이슬람 국가를 내세우는 하마스 내부에서 이제 아래 하부 조직들이 핵심 지도부의 명령 체계의 이 영향력을 자꾸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뭐 군인 정신, 아무리 무장 조직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뭐 마지노선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소수 젊은 대원들이 뭐 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하마스의 이 저항 정신이랑은 좀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적으로 벌인 게 아닐까라는 우려와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마스가 20년 동안 크고 작은 이슈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 잠시 숨어 있다가 마치 게릴라처럼 이번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게 된 배경이 방금 말씀하신 파타 쪽하고의 어떤 정치적 갈등을 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전통적으로 하마스가 ISIS와 어떤 치밀한 전략적 계획과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툭 건드리면 자기들이 그냥 콕 찔렀는데 펀치가 날라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배경이 무엇인지가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 전례 없는 이상 행동인데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100여 명이라고 하던데 100여 명의 행동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기들을 사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더 특이한 점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자 지구 내 하마스의 핵심 지도부는 가자 지역에 없어요. 그렇겠죠. 카타르 도하에 5성급 호텔에 있거든요. 이제 그네들이 너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중동의 스위스라고 하는 카타르 이 왕실이 네. 뭐 아프가니스탄에게도 굉장히 중재적인 역할을 했듯이 하마스에게도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헤드쿼터를 도하에 놓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하마스 그 수장이 발표를 하죠. 우리 절대 민간인 안 죽였다.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사실에 배치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이 아니다. 이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학살 현장을 전 세계 외신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보였다. 그랬더니 그냥 그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똑같은 얘기만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거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해방시킬 거고 이러면서 그냥 마치고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이슬람 국가를 내세우는 하마스 내부에서 이제 아래 하부 조직들이 핵심 지도부의 명령 체계의 이 영향력을 자꾸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마스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타 그 피에로랑 경쟁해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 이 올드 세대라고 하는 핵심 지도부가 원하는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했더니 초기 방어선이 뚫리면서 행동대원들이 막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시간에서 뭐 7, 8시간까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륙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그때 그네들을 이렇게 제어할 만한 소위 뭐 군인 정신, 아무리 무장 조직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뭐 마지노선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소수 젊은 대원들이 뭐 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하마스의 이 저항 정신이랑은 좀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적으로 벌인 게 아닐까라는 우려와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초반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보니파스 데이가 죽었죠. 그렇죠. 보니파스 데이가 죽고 했는데 그때의 북한군의 행위는 이성을 잃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도끼 자루를 갖다가 휘둘렀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습적인 작전이 계획됐지 않느냐. 당연히 계획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마스도 계획이 되었는데 왜 이때에 했을까라는 목적의식이 궁금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ISIS와 연합을 했다면 지금 중동 내에 아주 급진적이고 반미적이면서 반서양적인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정적인 지원. 제가 정말 이 글을 쓰거나 이렇게 미디어에 나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중동이 그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이 IS는 이 주적이 시아파와 이교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하마스는 순니파이지만 네. 시아파인 이란의 후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이 이란이 후원하는 이 프록시 조직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니파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아이시스랑 내통을 했다면 그거는 이 보스인 시아 종주국 이란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 이 하마스와 IS가 결합을 했거나 연합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냥 소수의 일탈 행동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곽수정 앵커님께서는 저한테 여쭤보는 게 우리한테 여쭤보는 게 이게 합리적 선택에서 이런 행동을 애가 한 거 맞냐 이런 거라서 저는 이제 그 논문에서는 키너만의 그 행동 경제학에서 전망 이론을 이용해서 그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 변한다.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domain of loss. 그러니까 그 손실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래 돼도 죽고 저래 돼도 죽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초이스를 했다라고 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었는데 네. 근데 뭐 그 얘기는 자체하고 이건 있습니다. 원래가 IS가 알카에다 밑에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얘네들이 IS로 했냐? 이게 이제 그 존재인데 말씀하신 대로 알카에다는 저 수뇌부들이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편한 건 아니지만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그 풋솔저라고 하는 애들은 이라크에서 다 계속 군사작전으로 죽어가는. 네. 근데 알카에다는 자꾸 나라를 만들지 마라. 우리는 영향력 확산이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얘네들은 아니 영향력 확산하려고 열심히 떠봤자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돈 있고 이랬을 때 국가 건설해서 우리도 이런 쉘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의 주요 지도부들 다 도하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직접 거기서 그 이스라엘 군사 조직과 싸우는 분들은 다 거기서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격이 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 악사의 홍수 작전이었다라고 선언을 한 게 하마스 주요 지도부 차가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군사 조직인 무장 정파인 알카심 여단의 그 무함마드 너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와서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지향 교수님의 이게 지도부와 밑에 무장 정파의 이격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또 그 해안에 저도 이렇게 동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IS와 알카에다에서도 생긴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겁니다. 왜 얘네들이 이런 걸 했을까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이게 되게 자기네들이 이거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파스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지만 지금 아이언돔도 형해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정부도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그래서 장지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지만 이거를 예상했었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기만을 당해서 이렇게 딱 당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네. 초막절에 그 절기에 이렇게 휴일에 완전히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사태가 지나가면 이스라엘 군부에서는 아마 이거 책임을 물을 겁니다. 모든 정보부의 이런 것들. 뭐 지금은 전시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죠. 이게 성공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한 거거든요. 이 군사 감행을. 그리고
이런 많은 사상자 있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성공적인 군사 작전이었다고 봅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거를 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겠냐? 왜 이런 초이스를 했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점점 지금 그 자기네들의 그 하마스 그 가자 지구 내에서의 영향력도 그 국민들 지지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2007년 얘네들이 그 하마스 정부가 자리를 잡고 나서 단 한 번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하마스 너네들 파타보다 그다음에 그 피에로보다 너무 잘하고 효능감 있게 일해줘서 내가 정권을 줬는데 왜 제도권 정당에 니네가 들어오고 나서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과거에 제도권 정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얘네들이 게릴라전도 하고 양동작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타격감, 효능감을 보여줬다면 얘네들하고도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가자 지구에 이 하마스가 집권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높은 장벽으로 다 둘러버리거든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랑 저는 비슷해서 그런 게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넌 범죄자니까 우린 대화 안 해 해가지고 말려주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게 하마스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내에서도 분열이 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잃거나 이렇게 싸우다 죽거나 나는 차라리 싸워서 국제사회에서 이걸 끌고 올라가서 이 문제 해결하면 그래도 하마스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전망 이론의 하나 얘네들이 뭘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있다가 요걸 통해서 타파해 보려는 리스크 초이스. 그래서 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제가 무슨 하나의 이론을 갖고 얘네들이 그랬을 거다 하진 않지만 하나의 도대체 얘네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그거에서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라고 보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참 왜 이렇게 잔혹하게 될 수 있었냐? 얘네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1차 가자 사태 2008년, 2012년, 14년, 17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인질도 잡고 우리가 요 다음에 했을 때는 조금 효과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준비를 확실히 했겠죠. 이제 이란과 이번 하마스의 역학관계도 두 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내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키는 그건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란 조심해라. 근데 세상이 아니죠.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중동으로부터 테러를 당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만 2001년도 알카에다에 의해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아마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중동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괜히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이란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역시 한 말씀이 가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하고 맞서 대항한 참 잘한 일이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 조치, 제재 조치, 또 이란이 미국에 대한 중동을 점유하려고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대한 어떤 국가주의적인 어떤 내용. 이런 거를 볼 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또 질문을 가져요. 저는. 그냥 놔둬버려라. 그게 옳지 않다라고 미국 유권자와 이 납세자가 하도 저항을 해서 도대체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얼마나 죽었으며 우리 세금이 거기로 도대체 얼마가 흘러간 거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오바마가 집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동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화당의 이제 슬로건이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전에 중동에 개입은 했지만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팔 분쟁을 해결하겠다. 평화협정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우리 아들, 딸을 당장 데려오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중동은 최대한 뒤에서 멀리 떨어져서 힘의 균형만 자기네들끼리 맞추도록 도와줄 것이고 우리는 아시아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왜냐? 중국이 자꾸 부상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서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 첫 출범을 했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인도태평양이지 중동에서는 계속
발을 떼겠다. 탈중동, 역할 축소 그 말을 진짜 저희 같은 중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어요. 네. 미국이 중동을 떠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떠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미국이 중동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중동 현지에 있던 뭐 관료들이나 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 안보는 어떡하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핵 개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걔네들이 마구 풀어놓고 육성하고 있는 프록시들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공 어떡하지? 라고 막 걱정을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안 될 걸. 이 중동은 어찌됐건 아이시스가 나타나든지 무슨 또 이팔 분쟁이 다시 확산이 되든지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한테 다시 끌려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비극적인 예언이 지금 뭐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답답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철수나 피벗 투 아시아 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플랜 B, C가 없이 이렇게 그냥 나는 빠진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었을까? 그냥 그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하면 이스라엘 지금 할 때 똑같았거든요. 47년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내년에 나가니까 그거 알아서 준비하고 진짜 그 이후에 내버려두고 그냥 아예 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나름 세계 경영을 하는 나라고 아직도 지금 영국 2차 세계전 이후의 영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컨틴전스 플랜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갈지. 그래서 전 바이든 행정부한테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트럼프를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가 참 모사드, 엔테베 작전, 그다음에 저 베를린 작전, 올림픽 경기 그 모사드가 저는 이렇게 쉽게 뚫릴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이거를 딱 보면서 이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리부팅은 아니더라도 리폼 정도는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거든요. 장지영 센터장님께서 모사드와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국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해서 하지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최강의 정보국에 있는 모사드가 과연 이거를 어쩌다가 놓쳤을까? 진짜 놓쳤을까라고 하면서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일부러 덫을 놓은 거다. 근데 저는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기에는 정보국이랑 네타냐후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전쟁 끝나면 네타냐후는 진짜 큰 위험에 처할 텐데.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스라엘 이슈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선이 5번 열렸어요. 그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정치인들이 갈라치기해서 양극화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라가 양분이 돼가지고 한 명은 그래 네타냐후 범죄자 맞아 부패했거든 기소당했어.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강력한 리더다. 이렇게 안보만큼은 이 사람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내가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할 줄은 몰랐다. 어떻게 법치를 이 지경으로 정면으로 그러니까 망가뜨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 네타냐후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이스라엘은 워낙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예비군들 10,000명이 복무 거부 서명을 했어요. 네타냐후가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그 법을 강행을 했는데 그거 취소 안 하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현직 군인들도 동조한다고 사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 안 된다. 협력을 해야지. 이러다가 테러리스트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 테러에 그냥 무방비가 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양쪽으로 갈라치기 한 그 정말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네타냐후는 진짜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승훈 제가 좀 이걸 덧붙이자면 이거는 제가 장대양 센터장님의 해안 그대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년간 국가가 거의 분열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래서 실각도 한번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라피드 연정 들어왔는데 여기가 너무 수권 능력이 없어서 다시 네타냐후가 이게 자리를 잡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방탄 입법입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는 자기가 이렇게 실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총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만 내려오지 네. 다른 거에서 내려올 수 없다. 단 하나 자기 내각에서 의회니까요. 의회 민주주의니까 내각의 3분의 2가 나는 이 총리 내각에 안 하겠다고 내려오면 이제 실각을 할 수가 그러니까 총리 제약을 내려올 수 있는데 네타냐후가 바뀐 법은 또 뭐를 했냐면 총리가 자기 내각 3분의 2가 내려오더라도 나 싫어.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크노세트. 의회에 가서 의회 3분의 2가 표결로 총리를 난 불신이 난다 해야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네타냐후가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가 아무리 판단을 해서 너 이거 기소됐어 하더라도 그 자기 임기 내에는 절대로 기소도 안 되고 총리를 내려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이스라엘 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양분이 되는 거죠. 이제 약간 보수파들은 이렇게 믿고 다 그 진보파들은 나는 도대체 이런 총리 밑에서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총 거부. 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총을 못 들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됐을 정도니까 얼마나 분열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물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모사드에도 영향을 끼쳤다 아닌데 너무 그렇게 양분된 그 상황에서 정보부 안보 공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도 지금 데자뷰 같아서 놀라운데 그래서 네타냐후는 사법부를 계속 비판하면서 사법부에 진보적인 판사가 많아서 지금 보수 정당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국가를 갈라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장지향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에서 물론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빴지만 그런 이네이블러 이걸 하게 한 거는 네타냐후가 저렇게 당당하게 와서 막 상대방한테 다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보면서 참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딱 한 줄의 이 진리가 생각나네요. 내부의 균열이 있은 다음에 외세의 침입이 국가를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 있던데 결국은 내부의 어떤 다툼, 갈등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 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만 정치가 바로 서야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갖춰진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Q-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D-1은 들어보셨죠? 네. D-Day 바로 하루 전날에. 네네. 작전 전날. 예, Q-1은 이제 마지막 질문하기 바로 전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하나만 제가 요거는 한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중동 평화 구상 미국이 진짜 카터 우리가 뭐 제 세대는 카터 때부터입니다. 제 세대에서 그렇습니까? 카터 대통령 때부터 사다트 대통령이나 수많은 그 마라파트 얼굴을 다 떠올리면서 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양 이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망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물만 던져주니까 그 그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다투다 보니까 결국 이 소란이 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아프간 영화 보면은 대위가 막 돈 달러 뭉치 부족들한테 주잖아요. 네, 아프간 너무 심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중동 평화 구상에 또는 미국의 역할 한계가 온 걸까요? 아니면 구상이나 전략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을 바꾼다고 해서 저는 뭔가 뾰족한 게 나올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오슬로 평화협정 영토를 돌려주는 대신 너희는 우리한테 평화를 주고 테러 행위 그만해. 그랬더니 피에로가 알았어 무력 행위 이제 그만할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이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짜가는지
얘 서로 막 머리를 짜내다가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안 한다 그러고 뭐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이쪽도 안에서 싸우고 이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난 건데 저는 뭐 새로운 구상보다는 전 절대로 포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하마스가 모든 무대를 다 뺏어갔으니 그러면 미국 중재하에 그 앙숙이던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국교를 수립해서 이스라엘 아랍 대탕트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 물 건너갔네 텐데 저는 물 건너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탕트가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휘둘린다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물 건너간 거는 아니고 다시 돌아올 거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건 이제 당위성인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부터 걱정이냐면요. 지금 이제 가자에 진화군을 넣는다고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마스는 너희 꼭 대피 명령한 다음에 공습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언제나처럼 대피 공습하고 공습해. 그런데 너희는 맨날 니네 군사기지를 그러니까 병원 위에 학교 옆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잖아. 인간방패 써서. 그럼 됐고 국제사회가 지켜보니까 너희 인도주의 규칙 꼭 지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미국은 전화 걸어서 인도주의 정신 위배하면 안 돼. 막 이러고 또 이제 또 팔레스타인 주민은 제가 언제 정치를 했나요? 저는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얘기는 못해요. 거기서. 지지 안 한다고 얘기는 못해요. 저는 정치적이랑 상관도 없는데 우리 식구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이스라엘이 뭐 나빠. 저는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비밀 투표로 하마스 지지하냐고 물어보면은 표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은 여기 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주민 민간인 피해 최소화하고 인질들 최소한 살리고 이것부터 어떻게 결정이 안 되는 건데 이 괴리 속에서 저도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승훈 위원께는 그걸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항상 분쟁이 났을 때 특히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봤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제가 터치를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있었는데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저는 그냥 이 안보나 이런 걸 제가 전공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비전통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돔 모사드의 정보력 어마무시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려면 5배 있어야지 어느 효과를 있을 때 이스라엘은 5배가 아니거든요. 하마스보다 어마무시하게 군비나 F-16 이런 거 다 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북한은 그거보다 훨씬 전력이 비대칭 전력들도 많고 이제 분란전이나 대반란전을 할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위협을 다시 한번 조금 그냥 이렇게 정파로 지금 장 소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정파가 되면 우리는 민족으로 봐야 된다, 주적으로 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조금 정보부는 정보부답게 국방부는 국방부답게 내두는데 그럼 어떤 거냐 비전통 요번 사태를 보면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거 비대칭 이것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형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바탕으로 조금 우리만의 좀 다시 안보책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드론 공격이었든지 90만 원의 로켓으로 모사드하고 IDF가 뚫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에 앞서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서 한번 요약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CNN이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특파원 보도나 패널 토론을 놓고 보면
전혀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언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결국은 자본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나 종교도 자본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언론을 듣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 그걸 한번 우리 백성훈 위원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장자영 센터장님께서는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가져가야 될 어떤 전략적인 문제. 그냥 어떤 대통령님은 야 두바이 가니까 일자리 많더라. 젊은이들이 가라. 야 거기 가니까 원자력 발전소 팔 게 많더라. 팔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컨텐츠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백성훈. 뭐 요거 관련한 건 짧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재영 센터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로비라고 하는 게 이미 되게 많거든. 에이펙. 뭐 항상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대선 랠리일 때 항상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단체죠. 이익단체 거기 가서 이제 항상 자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떤 지원책을 하겠다라는 걸 항상 얘기를 꺼내거든요. 대선 시작하면 항상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월츠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그 대가죠. 그 정치학 대가요. 얼만큼 미디어와 방송과 학계가 이스라엘 펀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그리고 그런 미디어 자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미 얘기를 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CNN 사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지점에 가면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껴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언론센터하고 KBS랑 같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도에 우리나라가 직접 거기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역이라서 거의 82%가 외신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되게 웃긴 게 13%가 이스라엘계 영어 신문이나 그쪽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 문제를 볼 때 물론 제가 하마스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뛰어나게 그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좀 크로스 체크해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얘기 하면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물론 뭐 UAE랑 사우디 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를 기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현지에 가면 지겹도록 듣는 게 우리가 한국의 발전 모델은 정말 존경하고 따라 배우고 싶지만 네. 너희는 너무 니네 경제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아직 막 아시아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워낙 일본이 먼저 들어가 있던 선두주자니까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비교도 하거든요. 일본이 내는 인도주의 지원금이 너희 10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생 선진국이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국격이 예전과는 다르니까 무슨 난민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금을 내는 양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뭐 방산, 원자력 이런 일자리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사태의 즈음에서 백성훈 위원과 장자영 박사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종교이건 정치이건 또 언론이건 우리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선전을 내걸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관념과 지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진이 나서 요즘은 희생자가 나오면 4천, 5천이고요. 전쟁이 나도 뭐 1천, 2천 숫자가 천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찾고 있고 정치를 기대고 있고 경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